썰렁해지고 약간은 추운 듯 하니까 졸립진 않아. 예, 공부하는 데는 좋아요. 자, 예. 그러면 이제 정보 공개 파트의 마지막 논점은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거부당했다든지 또는 내가 원하는 정보 뭐 공개해달라는데 공개를 해주긴 했는데 엉뚱한 정보를 공개했다든지 뭐 이러면 뭐야 소송 같은 걸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응? 그런데 그런 절차를 또 법이 정해놨는데 자 먼저 청구인의 불복 절차라고 써 있어요. 그죠? 정보 공개를 청구했던 사람이 거부당하거나 뭐야 또는 청구를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경우라든지 이럴 때는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제 방법을 일단 왼쪽에 보라색 법이 세 가지 방법을 정해놨어요. 하나는 이의 신청이란 걸 해볼 수 있다. 응? 또 행정 심판이라고 청구할 수 있고 소송을 또 낼 수 있습니다. 응? 자, 그래서 이의 신청을 보면 1번 정보 공개를 청구했던 사람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만 일부만 공개하는 결정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거나 또는 청구한 후 20일 우리가 아까 원칙적으로 10일 내에 결정 내려야 되는데 부득이하면 10일 연장 총 20일 안에 어떤 결정을 내려주는데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 마지막 문장 뭐야? 정보공개 청구 그 마지막 넷째 줄 있죠? 응? 30일 그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응? 그러니까 정보 공개 청구를 한 날로부터 했는데 뭐 거부 결정 나왔으면 거부 결정 통지가 왔던 날로부터 30일 안에 그죠? 또는 20일이잖아 아무 결정이 없으면 그 날로부터 30일 안에 어디다 그 거부 결정을 했던 그 해당 기관에다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응? 자,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문서로. 이 부분이 이 법조문의 핵심 부분. 응? 30일 안에. 그러면 이제 이 항은 그냥 가볍게 읽어요.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아까 뭐였어?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이의 신청이 있으면 정보공개 심의회인데 이제 약칭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심의회라고. 이의 신청이 있으면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해야 된다. 원칙. 그죠? 다만 박스의 세 가지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어쨌든 이 심의회를 개최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정도로. 그다음에 동그라미 3항 두 줄 보세요. 뭐야?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 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결정 내려야 돼? 7일 안에 결정을 내려서 또 결정 어떻게 내렸다고 통지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응? 여기 숫자 7 중요해요. 자, 비교해 보면 청구했던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결정 못 받았다. 그러면 3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죠? 그러면 이의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7일 안에 결정을 내려서 통지를 해 주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숫자 7 위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응? 그리고 사항은 별건 없어. 만약에 이 신청에 대해서 안 들어주는 결정을 하면 너 여기에 대해서 또 불복해서 싸우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알려주라고 돼 있는 거야. 응? 넘어가요. 그러면 행정심판. 자, 근데 넘어오기 전에 이 신청의 1항에 이 신청 동그라미 1항에 끝에 보면 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신청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지.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신청을 먼저 해볼 수도 있고 안 하고 바로 뭐 갈 수도 있어요. 바로 행정심판이라는 걸 청구해도 돼요. 보통 행정심판은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상급기관에다가 신청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부평구청장에게 공공기관의 장이지 부평구청장에게 부평구에서 보유한 정보를 공개해달라 신청을 했어. 거부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부평구청장한테 하는 건 이의 신청이고 바로 어디다 할 수도 있어. 부평구청장의 이제 상급 기관이 인천시장이죠. 그러면 인천시장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부평구청장이 뭐 거부한 행위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이런 식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그냥 읽고 동그라미 2항에다 포인트. 행정심판. 자, 청구인은 이의 신청을 안 거치고 어떻게 할 수 있어? 막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딱 명시해 놨습니다. 그게 이제 시험에 가끔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정심판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응? 그치? 청구할 수 있다예요. 행정심판이라는 것도. 행정심판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상급기관에다가 이제 판정을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러면 이 신청도 할 수 있는 거고 행정심판이라는 것도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다 안 해도 돼요. 바로 뭐 해도 돼?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응? 다 거칠 수도 있고, 응? 앞에 거 둘 다 안 거치고 바로 소송 제기할 수도 있어.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관련된 거는 동그라미 2항. 2항에 이때 소송이 들어갔죠? 소송이 들어가면 원래 재판은 일반인들 방청한 상태에서 다 공개리에 진행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응? 그렇긴 한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정보 공개가 거부됐다. 그 거부된 거 갖고 이제 소송으로 싸우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이 무슨 정보는 공개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서로 이제 막 그 논쟁을 벌이고 막 법정에서 이러면 사실 그 정보 다 공개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항 같은 걸 둔 거야.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하고 공공기관 참여시키지 않고 어떻게 된대?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출받아 비공개로 심사할 수 있다. 응? 그러니까 판사만 보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런 조항을 둔 거죠. 그래서 이항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3항은 또 최근에 추가된 조항이긴 하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읽는 정도로 충분할 것 같아요. 자, 2항에다 포인트. 자, 정리하면 이의 신청 안 거치고 바로 행정심판 청구해도 되고, 이의 신청 행정심판 다 안 거치고 바로 소송 제기해도 된다. 응? 그다음에 그런 정도 이해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판례가 있습니다. 자, 판례 1번의 첫째 줄. 자,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한 사람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했다가 공개 거부받은 것 자체로 권리를 침해받는 거예요. 응? 자, 두 번째 줄. 공개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뭐야? 법이 보호하는 이익, 법률상 이익이 뭐 권리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첫째 줄에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이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받으면 그 거부 자체로 이미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꼴 법률상 이익을 바로 침해받은 게 되는 거다. 근데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우리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위해서는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려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응? 구제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두 줄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청구했다가 거부받은 것만으로 그 청구인은 뭐 할 자격이 있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는 거지. 그 정보 공개가 거부돼서 내가 만약에 정보 공개를 받았더라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거, 이것까지 주장하고 그런 게 증명돼야만 소송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따라서 추가로 어떤 이익 침해가 따로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거부받은 거 그 자체만으로도 권리를 침해받은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그 거부받은 자한테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는 거다. 이런 취지예요. 응? 자, 그래서 꼭 중요한 판결이고, 그 다음에 2번도 중요해요. 자, 어떤 싸움이 났냐? 내가 공공기관에다 어떤 정보 공개달라고 청구했더니 공공기관이 거부. 그래서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거 예전 얼마 전까지는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폐기해서 지금은 안 갖고 있대 정보. 그러니 거부한대. 근데 나는 아무래도 거짓말 같아. 여전히 그 정보를 내가 청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짓말하면서 안 갖고 있다고 거부하는 것 같아. 이래갖고 소송에서 싸움이 났어. 그러면 자, 여기서는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느냐, 입증해야 되느냐가 이제 쟁점이에요. 그러면 읽어봅시다. 자, 정보 공개 청구했는데 그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된대? 재판에서. 응? 청구인이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 문장.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청구인이 증명해야 된다. 응? 입증 책임이 있다. 근데 반대로 어떻게 돼? 두 번째 줄 끝에 청구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과거 한때 보유하고 있었으나 응? 이제 폐기돼서 현재 그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누가 증명해야 된대요? 그는 공공기관 측이 증명을 해야 한다. 응? 문장 두 개로 응? 각각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따로따로죠. 그거 중시. 그죠? 그러면 2번하고 3번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자, 3번은 두 번째 줄을 보면 어떻게 돼요? 청구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된다 그랬죠? 청구인이 입증하면 족하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여기서 셋째 줄부터가 중요하네. 자,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고 이제 결정이 난 거야. 응?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공공기관이 과거에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폐기해서 그 정보를 안 갖고 있다는 점이 인정이 됐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거 소송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판결 내려갖고 공개해라 판결 한들 없어진 정보를 어떻게 공개해? 그죠? 그러니까 계속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죠. 그런 표현이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공개 거부 공개 거부한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계속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재판은 이제 소위 법률 용어로 각하시킨다 그래서 종결을 합니다. 응? 자, 그러니까 전제 조건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이 된 경우라면 이제 그 소송을 계속할 필요성은 없다. 이해됐어요? 당연한 얘기죠. 다만 궁금해질 수 있어. 그러면 공공연히 거짓말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거는 조금 아까 3번에서 얘기했잖아. 서로 공방을 벌인다고. 거짓말 하지 마. 니네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지. 이 점은 청구인이 증명을 해내야 돼. 그죠? 반대로 아니야 우리 안 갖고 있어. 이거는 공공연히 증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고 법원이 판단하겠지. 응? 어느 쪽 말이 맞는지. 그래서 만약에 공공연히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소송 계속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응? 자, 그 다음에 또 4번도 이와 2, 3, 4가 다 연관된 판결들입니다. 자, 4번을 또 읽어보면 네. 자, 그러면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은 청구인이 입증해야 된다 그랬지. 그죠? 근데 어느 정도로 입증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네, 세 번째 줄. 그 증명의 정도는 청구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만 입증하면 된다는 거야. 그런 정도만 되면 그 반대 안 갖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기관 측에서 증명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어지겠죠. 따라서 청구인이 어느 정도나 증명해야 돼. 과학적으로 100%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100% 입증해야 되는 건 아니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정도만 증명을 해내면 된다는 거야. 응? 그 입증의 정도 문제를. 자, 3, 4, 5가 하나의 같은 논점입니다. 응? 그래서 묶어와서 공부하세요. 네. 그 다음에 5번 판례 보면 자, 이런 사건이야. 5번은 내가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를 했더니 공공기관이 야, 그 정보 얼마 전에 다른 사람이 청구해서 공개해줬는데 그래서 그것도 공개해놨더니 또 인터넷에 올려놔서 그거 뭐 인터넷만 좀 뒤져보면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야? 그런 이유를 들어서 거부 결정을 했다는 거야. 그런 이유로 거부하는 게 정당하냐 하는 문제가 된 겁니다. 그죠? 자, 읽어보면 네. 셋째 줄 뭐라고 써 있어요? 셋째 줄 중간부터 자, 공개 청구 대상이 된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이런 것만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이미 공개돼 있어서 인터넷 검색 도서관에서 열람 좀 해보면
다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사정만으로, 이런 이유만으로 뭐야? 정보 공개가 공개를 거부한 게 정당화될 수도 없고 그 거부한 거 소송으로 싸울 이익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야. 응? 이거 중요한 판결 꼭 알아두세요. 응? 그런 이유가 있어도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응? 네. 자, 그 다음에 6번은 국회의원이 우리 학교 교사들의 노조 가입 현황을 공개를 해버렸어요. 응?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우리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랬나 아니면 이명박 정부 때 그랬나 모르겠는데 그 우리 학교 선생님들 그 교사들 초중고 교사들 노조 단체가 복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교총이라는 보수적인 노동조합이 있고 또 하나는 뭐야? 전교조라고 우리 많이 들어봤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는 약간 진보적인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교사들 가입한데. 근데 이제 우리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뭐 전교조를 되게 비난 많이 하잖아. 응? 지금도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전교조를 법이 인정하는 노조로 안 해놓고 제외시켰잖아요. 응? 그 지금 다시 또 뭐 논의한다 그러는데 정부 바뀌어서.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사들의 노조 가입 그 현황 정보는 교육부가 다 알고 있어요.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정책 감사 이런 그 공적인 목적으로 알고 싶다 이래가지고 교육부에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를 줬더니 국회의원이 그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자기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놔 버린 거예요.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응? 근데 이런 그 우리 국민 누구든지 어느 정당에 가입했다, 어느 정당에 가입했다, 어느 노조에 가입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그 개인 고유의 정보라서 그거는 공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뒤에 공부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공개 금지시켜 놓은 정보예요. 응? 근데 그거를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야. 올려놓고 막 비난이 해지니까 뭐래? 야 이것도 뭐 일반 학부모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필요하다. 교사들이 이런 그 좌파적인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 누군지 자기 학교 학생 가르치는 교사들 누구인지 학부모들의 알 권리 보장해야 된다. 이러면서 공개를 한 거예요. 응? 그랬더니 또 전교조 측에서 발끈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거 그 인터넷에 올린 거 금지시켜달라, 내리라고 해달라. 이거 소송 냈어요. 응?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는 그렇게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로 인정돼서 내리라고 판결 내렸어요. 결론은 그렇게 내리라고 판결 내려 빨리 내려라 판결 내렸는데도 결정했는데도 안 내려. 국회의원이 안 내리고 뻗대. 그러니까 그 언제까지 내려라 인터넷에서 내려라 했는데 안 내리면 하루 예를 들어 100만 원씩 물어줘라 이거까지 내렸어요. 근데 계속 안 내려가지고 엄청 쌓였어. 억대로 쌓였나? 하여튼 이렇게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그 돈까지 물어줘야 됩니다. 물어줬어요. 결국 해당 국회의원이. 자 그러면 6번 국회의원이 교원의 노조 가입 자료, 현황 자료 이게 제목이야. 그거는 공개돼서는 안 되는 정보인데 공개한 사안에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학부모들의 무슨 그 교육권 알 권리 이거보다도 그 교사들의 개인 정보가 더 보호될 가치가 크기 때문에 결론은 뭐래요? 응? 이거 공개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응? 그래서 법원이 그러니까 그 정교주가 어떻게 했어? 그거 빨리 내리라고 결정 내려달라 하고 이제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데 그거 들어준 겁니다. 법원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판례에서 기억할 거는 교사들의 노조 가입 현황 자료는 어떻게 돼? 공개돼서는 안 되는 정보다라고 했다는 것만 명확히 알아두면 됩니다. 응? 그 정도로. 그 다음에 7번은 별 큰 논점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뭔 얘기냐면 헌법소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헌법소원이라는 제도에 대해 간단히 그냥 설명만 들어요. 헌법소원이라는 제도는 법원에다가 청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데다 청구하는 건데 헌법소원이라는 게 이제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 조치로 인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된 자가 그
그 기본적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제도가 헌법소원제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건 법원에 소송을 한다든지 다른 구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먼저 써야 하고 헌법재판소에 먼저 청구하는 건 안 돼요. 헌법재판소는 다른 방법의 구제 방법이 없거나 다른 방법의 구제 방법을 다 쓴 다음에 최후의 마지막으로만 허용되는 수단이에요. 그렇다면 자, 여기 경찰서장한테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는데 거부당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아까 뭐 법원에 소송할 수도 있잖아. 근데도 그 방법을 안 쓰고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하는 건 안 받아줍니다. 허용 안 되는 거야. 그런 취지입니다. 응? 네, 그런 정도로만 그냥 설명 듣고 넘어가세요. 자, 다음 페이지. 쌍가로 2번 제3자의 불복 절차. 자, 조금 아까까지 한 건 정보공개 청구했다가 뭐 거부받고 이런 청구한 사람이 싸우는 절차 얘기한 거죠. 이번에는 제3자의 불복 절차. 아까 어떤 조항이 있었어? 내가 정유라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이화여대. 그러면 이화여대는 어떻게 해야 돼? 정유라한테 알려줘야 되지. 지체 없이 정치과 관련된 정보 공개 청구됐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주게 돼 있죠. 그럼 통지를 받은 정유라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나에 관한 정보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화여대 측에 이화여대 총장한테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돼 있어? 비공개 요청이라는 제목하에 자, 자기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 청구됐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뭐 할 수 있다? 저치 끝에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항상 숫자를 기억해요. 정보 공개 청구됐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뭐 할 수 있어? 3일 안에 비공개 요청할 수 있다. 응? 비공개 요청할 수 있어요. 비공개 요청은 3일 내에 돼요. 통지받은 날부터.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러면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공기관은 공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게 중요해요. 제3자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어. 그럼 공공기관은 공개할 수 있다? 없다? 비공개 요청이 있더라도 공개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응? 그래서 동그라미 2항 밑줄 치지 말고 읽어봅시다.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을 내릴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공개 결정 내렸을 때는 또 3자한테 통보해줘야 돼. 뭐라고? 비공개 요청이 있었지만 공개하기로 결정 내렸다. 너 여기 승복 못하겠으면 언제까지 어디다가 뭐 소송을 하든지 이렇게 싸우면 된다 하고 또 알려주게 돼 있죠. 야, 이 항은 넘어가고 사망에 또 숫자 나와요. 사망의 숫자는 그렇게 자주는 안 낸 거예요. 안 냈지만 나왔다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꼭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공공기관은 제3자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 결정 내린 날과 공개하기로 결정 내린 날과 실제로 공개하는 날 있죠. 공개 실시하는 날 그 사이에 며칠의 간격을 두래. 최소 30일 동안의 간격은 둬라. 왜 이런 규정을 뒀냐면 자,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했음에도 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3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을 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좀 고려하라는 거죠. 그래서 30일의 간격을 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응? 그러면 밑에 제3자도 자기가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도 응? 공무원이 공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아까 세 가지 방법 똑같아. 이의 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 청구할 수도 있고 소송 바로 갈 수도 있고. 그죠? 단 제3자가 이의 신청할 때는 기간이 짧아요. 응? 언제까지 해야 돼? 공개 결정 내렸다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해야 돼요. 응? 아까 청구인은 며칠 내에 이의 신청하게 돼 있어?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게 돼 있죠? 근데 이 제3자는 7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만 되게 돼 있어. 그게 좀 짧으니까 그거 좀 잘 구별해 두세요. 그리고 그 밑에 판례는 뭘 말하냐면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이 있더라도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 내릴 수 있는 거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응? 그래서 마지막 줄에 두 줄 끝에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도 공개 결정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정보공개위원회라고 하는 또 기관이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보공개위원회
그 제 설치제 22조만 잘 공부합니다. 자, 어디 소속으로 설치돼요? 응?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이에요. 응?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는 일은 읽어보니까 정보 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제도 개선, 정보 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 또 운용 실태 평가 뭐 이런 등등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자, 이 정보공개위원회는 딱 전국에 하나만 있는 기관이죠.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이거하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정보공개심의회. 아까 정보공개심의. 정보공개심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마다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공공기관마다 정보공개 신청 들어왔을 때 그거 공공기관의 장이 결정할 때 좀 어렵다, 이거 좀 의견을 달라, 이런 거 자문 역할을 해주는 기구로 설치해놓은 게 정보공개심의회고요. 응? 그리고 이 신청 들어오면 이 신청에 대해서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정보공개심의회고. 응? 근데 정보공개위원회는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보정책, 공개정책, 제도, 기준 이런 거 마련하는 하나뿐인 기관이에요. 응?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위원회. 응? 헷갈리면 안 될 겁니다. 그 정도. 그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기타의 쌍괄 1번 제도 총괄이라고 있죠? 그 1항만 공부하세요. 자, 우리 정보공개 제도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관은 누구라는 거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응? 행정안전장관. 자, 예전에는 요거를 행안부 장관을 예전에는 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뭐 이렇게 있었죠. 정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부처 명칭에. 그래서 그렇게 잘 바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뭐 정보통신부 장관이 총괄한다, 관장한다. 그럼 많이 속았지. 응? 근데 이제 그런 명칭의 장관이 없어지고 우리 뭐였어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무슨 명칭으로 바꿔놨더라?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뭐 이래가지고 전혀 정보하고 어울리지 않아갖고 그렇게 잘 안 썼어. 근데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 명칭 바꿨죠? 뭐로 바꿨지? 응? 정보통신과학부 장관으로 바꿨어요. 응? 그래서 정보통신과학부 장관이 관장한다. 그리고 또 그렇게 낼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괄합니다. 그 점만 잘 이해하면 돼. 자, 그러면 이 지금 공부한 정보공개 관련된 제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꼭 필수로 해야 될 영역입니다. 어렵지 않죠? 한편 438쪽 가면 한편 약간은 모순되는 듯한 제도가 있어. 우리 행정기관, 정부기관들은 개인에 관련된 정보를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응? 우리 보건복지부는 우리 개인들 무슨 질병 및 치료 이런 거 다 갖고 있잖아. 특히 누군가가 우울증 걸려갖고 병원 가서 치료받은 그 기록, 이거 보건복지부 장관 다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거 함부로 공개하면 되겠어요? 곤란하죠. 그죠? 그런 거는 또 잘 자료를 관리하고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됩니다. 응?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법이 있었어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만 대상으로 하는 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카드 회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 같은 데서 또 개인에 관한 정보들 많이 계약하면서 받잖아. 그런 정보 또 민간이 이제 개인정보 보호해야 되는 법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어. 그런데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건 다 양쪽이 다 공통사항인데, 그래서 이제 법을 하나로 통일해서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란 이름으로 공공기관이든 민간이든 다 이 개인정보에는 다 이 법에 따라서 보호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개설에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야 읽어보면 너무 당연한 거야. 응? 우선 우리가 피부적으로 다 느끼죠? 여러분 메일로 알지 못하는 데서 메일 되게 많이 오지? 나 메일 주소 다 노출됐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쵸? 내 번호 어떻게 알고 나한테 다 어디 가입하라 전화 오고 그래. 그죠? 다 이게 개인정보가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개인정보 필요가 점점 커집니다. 개인정보들 사고 팔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2번을 중시합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거 중요한 논점. 우리 개인들은 자기에 관한 정보 누구한테 알려주고 뭐 외부에 공개되고 뭐 이런 거 있지? 그 자기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 그래. 응? 그래서 의의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런데 자, 거기는 눈으로 좀 읽어도 돼. 두 번째 줄부터 그냥 눈으로만 읽어요. 밑에 판례에 똑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로 밑줄 치도록 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는 내밀한 사사로운 영역 이런 정보만이 아니라 뭐까지 포함 안 되는 거야? 공적 생활에서 형성됐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다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밑에 판례를 보면 판례 1번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이런 내용의 권리다라고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판례에서. 응? 쉬운 얘기죠? 자, 이때 2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는 개인의 신념, 신체,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속에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로운 영역에 속하는 정보만이 아니라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다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응?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틀리게 만들면 그런 부분까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낼 겁니다. 그거를 중시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판례는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이 만약에 개인정보를 만약에 공개를 하면 어떻게 돼? 아까 정보 공개의 필요성도 있죠. 국민의 알 권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또 뭐야? 그를 또 보호해야 될 필요성은 사생활 보호 필요성, 이런 게 가치가 충돌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자. 우리 소위 어금니 아빠라고 부르는 이영학, 이 사람의 신상 정보, 국민들이 알고 싶어해. 국민의 알 권리라는 충족에서 이거 이영학의 경찰이 이영학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되느냐, 아니면 개인의 그 신상 정보 이거 사생활 보호처에서 보호해야 되느냐, 이런 충돌이 일어나잖아. 그거 어떻게 결정해야 돼? 그거는 뭐 100% 무슨 법칙이 있는 건 아니고 그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경우마다 이익을 따져봐야 돼. 이게 공개해야 될 가치가 크냐,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더 크냐, 이익을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결정 내릴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응? 3번 판례가. 그죠? 충돌할 때는 이익을 비교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런 정도로 뭐 어디를 외우고 미칠 부분은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가서 우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 우리 여러분이 하나 다 갖고 있어.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는 뭐로 보냐?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 17조를 기본으로 삼습니다. 응? 헌법 17조가 뭐래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응? 우리 헌법 17조에 보면 누구든지 사생활의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선언이 돼 있어요. 예. 다만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이 그랬는데, 대법원은 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권리는 헌법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이란 헌법상의 기본권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어느 기본적 권리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가 그런 권리가 아니라 그 자체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독자적인 하나의 기본권이라고까지 이 격상을 시키는 언급을 했습니다. 한 적이 있어요. 헌재가.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제까지 시험에서는 헌법 17조를 이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주로 문제를 냈습니다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많은 법률들이 있다. 그 중에 이제 공공기관, 민간 모두 포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도록 돼 있다. 이건 읽고 지나가요. 그럼 판례를 볼까요? 판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판례 1번은 우리 대법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응?
헌법 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그 다음에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이런 헌법 규정 속으로부터 뭐가 나온다는 거야? 개인정보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응? 읽고 지나가요. 응? 한편 2번 판례는 뭐야? 우리 헌법재판소는 좀 더 개인정보 보호해야 되는 필요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헌법이 명시하지 않았지만 하나의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거라고까지 언급했다는 거, 그죠?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3번을 읽어볼까요? 일반 국민에게는 알 권리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 알 권리라는 거에 기초해서 예를 들면 뭐야? 대통령이나 뭐 우리 공직자들 또 아니면 연예인 같은 사람들, 우리가 공적인 인물이라 그래서 미국의 이제 판례에서 확립되는데, 이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반인들보다 사생활의 자유가 좀 더 축소될 수 있다. 응? 공적인 관심사가 되는 사람이니까 일반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연예인의 어떤 관한 정보, 응? 이런 거 좀 더 일반인보다 많이 알려져도 공개되고 해도 위법 아니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응? 그런데 그러한 일반 국민의 알 권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국가기관이 개인 감시하려고 평소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해 왔다면 그 대상 인물이 소위 공적 인물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뭐야? 면책될 수는 없다.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그죠? 그래요.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뭐 관련 정보가 어느 정도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고 이런 거는 뭘 위한 거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 위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거지. 여기는 알 권리 충족, 일반 국민의 알 권리 충족시키는 거하고도 아무 상관없이 감시할 목적으로 비밀리에 개인에 관한 정보 수집해왔다면, 그죠? 이거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4번은 특별한 건 아닌데, 이제 우리 공무원들 되면은 자기 공무원들 중에서 뭐 질병이 있어갖고 군 면제받거나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은 이제 원래 문서에 공무원 그 병역사항 기록하게 돼 있고 그 중에 병역 면제받았다 그러면 면제 사유를 또 쓰게 돼 있고, 면제 사유가 질병이다 그러면 구체적인 질병명 이런 것도 다 쓰게 돼 있는데, 요게 문제된 거야. 이 개인의 구체적인 질병 있잖아, 그죠? 그거는 개인의 어떤 비밀에 속하는 사항인데, 단지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그 병역 면제사로서의 질병명을 구체적으로 다 쓰도록 하고, 그걸 또 일반인에게 다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거는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 침해 그걸 공개해야 될 공익적 필요보다 사생활 보호해야 할 필요가 더 크다고 봐야 된다. 이래서 그거를 무차별적으로 기재하고 공개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다. 이런 판정이 나온 거예요. 응? 이해됐죠? 한번 들으면 안 까먹어요. 이런 거. 응? 자, 그 다음에 5번은 좀 체크하세요. 5번은 우리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응? 기초생활 우리 생계 곤란하고 기초수급 대상자로 지정받으려면 뭔가 서류 작성해서 내야 됩니다. 그 서류 내야 되는 것 속에 이제 뭐 최근 예를 들면 정확치는 않은데, 예를 들면 뭐 3개월 동안에 그 금융 거래, 은행 거래 내역서 이런 거를 제출하겠네요. 그거 은행 거래 내역서는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정보야, 그죠? 그런 거는 제출하도록 했다 그래도 그런 공익 목적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정도로 봐야지, 그거 가지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히 침해하는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끝에 가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다는 말은 과잉으로 침해하는 건 아니다. 필요한 정도에서 정당하게 제한을 하는 것뿐이다라는 뉘앙스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또 뭐 있어요? 6번은 핵심 단어가 지문입니다. 지문. 첫째 줄에 지문 나왔죠? 지문. 여러분 우리 전 세계 인구 지문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대. 참 희한한 일이죠. 우리가 보기엔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죠? 자, 지문은 누구인지 개인의 그 고유성을 나타내는 정보다, 그죠? 그런데 이 지문을 국가가 다 수집하죠? 응? 어떻게 수집합니까? 네, 주민등록 처음 할 때 수집합니다. 그래서 만 17세 되면 주민등록을 하게 돼 있고, 이때 10손가락 지문을 다 찍어요. 시커먼 잉크에다가 찍어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지문 정보를 시군구청장이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지문 정보를 수집하고 시군구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편 또 그 지문 정보를 경찰청에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제 범죄 수사를 위해 자료로 활용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왜 열 손가락 지문을 다 수집하냐? 응? 필요 이상으로 하는 거다. 손가락 지문 하나만 뜨면 누군지 알 수 있는데 왜 열 손가락 다 지문을 뜨냐? 이거 과잉이다. 소위 비례 원칙 위반하는 거다. 하는 게 하나 쟁점이고, 또 하나는 이게 행정기관이 이렇게 수집한 개인 정보를 다른 기관에다가 이렇게 넘겨줄 때는 그게 명확하게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명확한 법의 근거도 없이 경찰에게 막 넘겨줘서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응? 이 범죄 수사, 응?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이건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된다는 법률 유고 원칙에 위반된 거다. 이런 진점으로, 그런 문제로 청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 졌어요. 그래서 지문은 이제 개인 정보에 속하는 건 맞지만, 그래서 열 손가락 다 찍기에 하더라도 뭐 그럴 필요성에 있어서 과잉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응?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잉 침해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한하는 건 맞지. 열 손가락 다 찍게 하는 개인 지문을 수집하는 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법으로 강제로 수집하는 거는 제한하는 건 맞지만, 그래서 해서 과잉 침해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결론. 응? 자, 그 다음에 7번. 우리가 여기 기대 보면 나이스라고, 근데 교육정보 시스템, 그죠? 옛날에는 생활기록부라는 게 있었어, 그죠? 근데 지금은 생활기록, 이거 뭐라 그래? 그 요새도 생활기록부라 그러나? 그죠? 학생생활기록부 그러나? 그죠? 하여튼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다 종이 문서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컴퓨터 시스템을 해서 입력합니다. 응? 네, 편해졌죠. 근데 거기 아무나 접근하면 안 되죠. 지 마음대로 막 입력하면 안 되잖아, 그지? 이제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허락받은 자만이 이제 그 접근해서 뭐 입력하고 수정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일명 약칭 나이스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처음에 만들 때는 굉장히 많은 사항을 이제 거기 입력할 대상으로 해놨어서 그게 논란이 됐어요. 그거 만약에 그 해킹되거나 뭐 해서 하면은 막 뭐 조작되고 막 이게 심각하잖아. 개인의 어떤 사생활적인 게 막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논란이 됐는데, 좀 모모는 좀 빼고 좀 줄여서 입력하는 거는 괜찮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졸업생의 이름,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를 나이스라는 교육정보 시스템에 보유하는 행위는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정도는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보다 이렇게 수집 보유해서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게 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 해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 자, 8번 공부해 볼까요? 우리나라 이제 무슨 사업하는 자가 이 인터넷 웹사이트 만들어서 어떤 서비스를 하냐? 두 가지 서비스를 했대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법조인들의 친밀 정보.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밑줄 쳐놨지? 뭐 써놨어? 8번에 둘째 줄 인맥지수 서비스라는 게 나왔어. 그죠? 그거 밑줄. 인맥지수 서비스. 자, 모르겠어. 우리나라만 그런지 다른 나라도 그런지 우리나라는 유독 심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인맥이 굉장히, 그죠? 그러니까 이 친밀 정보, 특히 변호사, 판사, 검사 이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친하냐, 이게 사건에 영향을 줘요. 응? 그러니까 자, 이번 사건 내가 무슨 관련된 사건인데 검사가 누구다, 담당 검사가. 그러면 빨리 변호사를 누구를 찾아? 이 검사하고 친한 변호사를 찾는 거야. 응? 그러면 아무래도 변호사가 야, 내가 이 사건을 맡았는데 야, 좀 잘 좀 봐줘, 이러면 아무래도 유리하게, 그죠? 그렇잖아.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그렇잖아, 인맥, 그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그래서 어떤 그 사업하는 자가 우리나라 법조인들, 변호사, 판사, 검사들 다 이제 누구는 누구하고 친하고, 누구는 누구하고 친하고, 이런 걸 다 검수화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야, 유료 서비스. 그래서 그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 1순위 가중치를 두는 게 아마 같은 고등학교 출신 동기냐, 뭐 선후배냐. 우리나라 고등학교
이 출신 같은 고등학교 출신들이 되게 끈끈하거든 특히. 응? 그래서 그런 거는 뭐 10점을 만점으로 해서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다 10점. 그다음에 뭐 같은 대학 출신이다. 그럼 뭐 그건 또 몇 점을 만점으로 해서 가중치 이런 거 쭉 해갖고 총점을 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는 뭐 같은 사법고시 동기생이냐, 뭐 응? 어디 같은 지역에서 근무한 적이 있느냐, 응? 그다음에 뭐 뭐야 저 같은 고향 사람이냐, 뭐 이런 거 다 이게 이제 점수화해가지고 모든 그 법조인들의 이거 그 점수 그 관계를 점수로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담당 검사 나의 사건 관련 담당 검사 이름을 딱 치면 제일 친한 사람 점수 높은 사람부터 쫙 뜨는 거지. 이런 식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돈 받고. 그래서 뭐 빨리 그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하면 나한테 유리할 거다 이거죠. 응? 근데 이거 어떻게 됐어? 이건 위법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 그지? 뭐래 읽어보면 응? 변호사들의 개인정보 침해하는 위법이다. 그죠? 이거는 못하게 금지시킨 거죠 이제. 그래서 인맥지수 서비스는 개인정보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 근데 이 회사가 어떤 서비스도 했어? 변호사들의 승소율을 또 서비스했어요. 어떤 변호사 치면 이 사람 맡은 사건에서 승소한 수가 얼마나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건 뭐 객관적으로 그 다 알 수 있는 자료야 원래는. 응? 그런데 이런 걸 이제 다 전국의 변호사들을 다 응? 모아서 사이트로 구축해 제공하는 거죠. 요거는 어떻대? 그래서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뭐야?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서비스. 응? 변호사들의 승소율 같은 거 제공하는 서비스. 요거는 그거는 적법한 것이다. 응? 그거는 뭐 변호사들의 개인 정보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응? 그래서 두 개가 상반된 결론 내렸죠. 알아두고 좋겠고요. 9번 아까 얘기했어요. 응? 교사들의 노조 가입 현황 자료 이거는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크다. 공개 필요성보다. 그 다음에 10번은 아직 뭐 시험 문제 나오고 나는데 10번 되게 중요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10번은 간단히 얘기하면 예전에 여러분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는 딱 주민등록번호가 정해져 있죠. 응? 출생년월일만 딱 나오면 주민등록번호가 자동 생성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나라 한 번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면 죽을 때까지 그 번호야. 그렇죠? 못 바꾸게 돼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많이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특히 뭐 중국에서 막 해킹해갖고 이걸 갖고 막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러면 자기 주민등록번호가 한번 노출되면 계속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그럼 나 주민등록번호 바꾸고 싶어. 근데 그동안에 못 바꿨어요. 그래갖고 소송을 냈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구청장한테 나 주민등록번호 변경하고 싶으니 변경해달라 시청을 했는데 구청장이 그렇게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그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거부했어. 그랬더니 거부한 거 소송 냈어. 거부가 위법이다. 이겼어요. 2017년 6월달 판결 나왔죠. 그래. 응? 그래서 앞에 거는 여러분들 읽어보고 오른쪽에 441페이지 맨 위에서 그 마지막 부분 그래서 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돼서 피해를 본 사람이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는 이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피해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성문의 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뭐야 우리가 불문의 법인 조리라는 불문의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봐야 되고 따라서 신청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거부한 행위는 상대방의 신청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니까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된다. 이거 나올 겁니다. 앞으로 반드시 나올 겁니다. 꼭 중시하세요. 응? 다만 2017년 6월달 판결이라 이번 12월 시험에 내기는 좀 너무 시간적으로 좁아. 맞아. 간격이 너무 좁고 아직은 여러 수험서에 기재돼서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 해서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내년 상반기 시험에서는 충분히 내고도 남을 겁니다. 내기 얼마나 좋은 사건인지 몰라요.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11번은 이제 여러분들 시간에서 한번 읽어보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에 뭔가 글을 쓰고 하는 것도 실명으로만 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 뭐 할 수 있다.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익명으로 표현하는 자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속에 포함되는 거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꼭 인터넷에 실명으로 글 달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응? 그런 정도 보세요. 네. 자, 한편 아직은 뭐 책에는 안 써놨는데 내가 엊그제 뭔가를 보다 보니까 무슨 법을 개정한다. 그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라고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하면서 우리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 예고한다라고 예고가 났어. 법제처에서. 그래서 뭐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뭘 개정하겠다는 거지? 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 자, 우리 가족관계 등록부 있잖아. 이런 거 뭐 그거를 그동안에 누구도 열람 복사할 수 있게 돼 있냐면 열람할 수 있게 되면 형제 자매도 열람 복사 할 수 있게끔 돼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이래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대요. 그래서 이제 형제 자매는 자기 뭐 그 형제의 가족관계 등록부 같은 걸 열람할 수 없도록 이제 법을 개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연관돼서 형제 자매가 다른 자기 형제의 가족관계 등록부 못 보게 이렇게 보도록 한 규정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고 결론 나왔다는 거. 그럼 들었죠? 기억 머릿속에 남겨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공부하는 방법은 앞에 절차법이나 정보공개법이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여기는 법이 되게 양이 많아요. 법이 약 70 몇 개 조항이야. 그러면서 이 법은 공공기관만 대상이 아니고 민간도 대상이라 민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조항도 많아요. 그래갖고 좀 법조항을 선별해서 공부를 해야 돼. 이 70개 다 이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 내는 데가 딱 띄엄띄엄이야. 그래서 참 그런 데만 잘 선별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법은 빠짐없이 소개를 해놨어요. 응? 자, 우선 이 법에서 쓰는 용어. 자, 먼저 첫 번째 개인정보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이 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삼는 개인정보란 어떤 정보를 말하냐? 자, 첫째 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란 밑줄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응? 살아있는 개인.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응? 그러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딱 한정을 해놨으니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정보는 이 법의 해당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법의 보호 대상 아니죠. 사망자 제외. 응? 또 살아있는 개인이라고 했으니까 회사 같은 법인, 단체, 응? 그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는 또 이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데서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 정보. 단 그 정보만 갖고는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을지라도 다른 정보하고 합쳐보면 결합해보면 누구다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래서 여기 개인정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처리라는 거는 읽고만 지나. 처리라는 건 개인정보를 누가 다른 사람의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저장하고 또 뭐 수정하고 편집하고 검색하고 뭐 다른 자에게 제공하고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야. 응? 자, 읽고 지나가요. 그다음에 정보 주체란 그 정보의 그러니까 개인을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해. 응? 정보 주체란 여기서 개인을 가리킨다. 읽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여기 개인정보가 중요하고 다음 페이지. 개인정보 처리자가 중요합니다. 응? 자, 이 법에서 말하는 이 법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뭐 수집 어쩌고 저쩌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개인정보 처리자란 자 읽어보면 어떻게 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응? 자, 그러면 두 군데다 밑줄 치세요. 자, 어디부터 밑주냐?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또 뭐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해요. 법인, 단체, 개인 합쳐 묶어 말하면 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응? 민간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같은 자, 또 우리 민간인 개인들도 다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하려면 다 이 법에 따라야 돼요. 다 개인정보 처리, 이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속하니까 이 법에 따라야 되고 이 법에 위반하면 다 처벌 대상이야. 응?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공공기관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도 읽고 전에 영상정보처리기하면 대표적인 예로 뭐가 떠올라? CCTV가 떠오를 거예요. 그죠? 그런 거에도 다 규정이 있어요. 넘어가세요. 그러면 쌍가루 2번 중요. 자,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그죠? 여기서는 여기는 어떻게 해놨어요? 정보 주체의 권리는 여기다 쓸 게 아니야. 정보 주체의 권리는 밑에 따로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만 기억하세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자, 거기 8가지 항목으로 선언되어 있는데 1번 끝에 보면 어떻게 돼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게 여러분 앞에서 보면 무슨 원칙하고 연관이 있어? 비례 원칙하고 연관이 있는 거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해라. 응? 비례 원칙에 해당하는 규정을 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2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읽었죠? 네.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 최신성 보장하고 4번은 딱 한 번에 한 번 관련된데 개인에 관한 정보라도 여러분 어떻게 할까? 그 중요도에 좀 차등이 있을 수 있겠지? 개인정보라도 보호해야 될 가치가 아주 큰 게 있고 좀 덜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정보의 그 보호 가치 정도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개인정보라도 그런 보호 정도에 따라서 그 안전성 이런 거에 맞게끔 거기에 맞게끔 관리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뜻으로 보고 그 다음에 5항을 중시하세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이든 민간이든 어떻게 해야 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된다. 응?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비밀리에 뭐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자기네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어떻게 처리했다는 걸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비밀리에 수집 이용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요? 6항은 사생활 침해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7번 가능한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익명으로 수집 이용 등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점들 유의해가면서 쌍가루 2번 시험에 연관이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 그 다음에 쌍가루 3번도 시험에 관련이 있어요. 정보 주체 우리 개인들에게 보장되는 권리 뭐 있어요? 응? 누가 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걸 제공받을 권리가 있어요. 응? 박사 내 거. 또 뭐예요? 내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데 동의 결정할 권리 있어요. 응? 그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내 정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열람 보여달라. 그리고 잘못되어 있으면 정정하고 아예 삭제해달라. 응? 이런 거 요구할 권리 있고 만약에 함부로 나에 관한 정보를 위법하게 수집 이용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동의를 해서 내 정보를 줬는데 엉뚱한 데다가 막 쓰고 있다. 이런 거 발견해서 피해 입고 관리 잘못해서 노출돼서 피해 입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렇게 구제받을 권리. 응? 요거 뭐 당연한 얘기니까 읽어두세요. 이것도 시험 관련이 있어요. 쌍가루 3번도.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으로 쌍가루 1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 있어요. 자 제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시. 응? 자 여기서도 1항만 잘 보세요. 설치 및 구성에. 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누구 소속으로? 요게 중요 포인트.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정도로. 응? 일단 그 밑에 뭐 몇 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몇 년이고. 응? 물론 이런 것도 완벽히 알아두면 좋은데 그거는 그렇게 거의 물어보지 않는 편이란 말이에요. 응? 사실 물어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안 물어보는데
또 어떤 미친 출제자가 낼 수도 있긴 있어요. 응? 하지만 그거는 이제 다른 거 더 중요한 거 다 해놓고 나서 여유 있으면 한 거고 안 해도 큰 문제는 안 된다. 응. 자, 그렇게 보고 대통령 소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 응. 자, 그다음에 네, 거기는 좀 넘어가세요. 그냥 일단은 넘어가세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이든 민간이든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쌍가루 1번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려면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공공기관이든 민간이든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자는 아래 박스에서 말하는 6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원래 수집 목적도 동의를 다 받아야 되거든. 그 동의받아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그죠? 요거는 보세요. 동그라미 1번은 단 외우지는 말고. 그래서 안 해보니까 어떻게 돼? 그 개인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할 수 있다. 그죠? 또 2번은 어떻게 돼? 법에서 개인정보 수집하도록 규정을 해놨다든지. 그죠? 그런 경우. 또 공공기관이 주어진 업무 처리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 그죠? 또 네 번째는 예를 들면 카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카드 발급 받아야 되는데 개인정보를 알아야 되겠다. 그죠? 보험 들어야 되는데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는데 최소한의 개인에 관한 정보 필요하잖아. 계약 맺는데 꼭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 등등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특히 이제 예외적으로 5번 그 정보 주체나 그 대리인이 뭐 동의하는 의사표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인데 이게 그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수집 이용하는 것이 명백하게 그 개인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급박한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잖아. 그럴 때는 동의 안 받고도 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 이용. 예를 들면 우리 휴대폰 번호 누군가 내가 조난에 빠졌어. 그죠? 어디 실종됐어. 나에 관한 휴대폰 번호 119가 나에 관한 휴대폰 번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아서 뭐 위치 추적을 하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휴대폰 번호를 나한테 받을 수 없어. 내가 지금 실종됐어. 그리고 가족이 없어. 나 혼자야. 그럼 어떻게 돼? 뭐 이 휴대폰 번호 아는 거에 대해서 본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잖아. 누구한테도 얻을 수. 그럴 때는 이제 할 수 없이 그 구조를 위해서 급박하니까 그럴 때는 119에서 그 개인 휴대폰 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 염두에 둔 거예요. 응? 그다음에 6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니까 공공이 아닌 민간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명백하게 뭐보다 우선할 때 그 정보의 주체인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요때 명백히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정보 처리자의 목적이 정당한 목적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수집 이용 가능한 거 이거 알아두고 자 그다음에 쌍가로 네. 예, 그 조금 넘어가죠? 넘어가세요. 예. 자, 445쪽 보세요. 445쪽 보면 판례가 나와 있어. 1번 나왔죠, 그죠? 이거는 너무 길어서 시험 문제 내기가 힘들 거예요. 다만 재밌는 사건이라. 자, 여러분들이 혹시 뉴스 보도를 통해서 봤는지 모르지만 저기죠, 홈플러스 있죠? 대형마트. 홈플러스에서 소위 우리 대형마트 같은 데서 뭐 하냐면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하지 경품. 그죠? 사면 뭐 경품 응모권을 주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그 자기 뭐 연락처나 기재하면 나중에 뭐 추첨해가지고 경품 준대. 그리고 뭐 홈플러스 뭐 20주년 이래가지고 엄청난 상품을 내걸고 경품 행사를 하는 거야. 뭐 당첨되면 뭐 다이아몬드 반지 준다, 뭐 해외 여행권 준다, 뭐 자동차 준다. 엄청나게 인기가 됐어가지고 그래서 그 물건 얼마 이상 사면은 이제 응모권을 줘. 거기다 기재하는데 이상하게 기재하는 정보가 보통은 당첨만 받으면 연락처만 필요하잖아. 휴대폰 번호라든지. 근데 뭐 연락처 외에 뭐 소득이 얼마고 뭐 평균 소득이 얼마고 뭐 등등 이상한 것까지 다 기재하게 내놨어. 예? 근데 이런 개인 정보를 수집하려면 어떻게 돼? 본인 동의를 얻어야 돼. 따로. 따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 맨 끝에인가 아니면 뒷장에
글자 크기 얼마래? 1mm. 1mm로 뭐 써놨냐? 이 수집된 정보는 무슨 뭐 다른 목적, 무슨 목적으로도 다른데 제공하고 무슨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원래 글자 크기에서 본인이 알고 동의를 따로 얻게 돼 있는 거야. 근데도 그거는 안 보이게 1mm 글자로 쭉 쓰는 거예요. 에? 그래서 경품에 응모하는 사람들이 그것까지 읽나? 그냥 이거는 당연한 상식으로 이거는 추첨해가지고 이제 연락처 추첨하고 연락처 받아가지고 이제 주기 위한 거다. 이것만 생각하고 그냥 막 사인하지 서명. 근데 거기에 알고 보면 뒤에 맨 끝인지 맨 뒤에 1mm 글씨로 무슨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삼성 계열이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거기서 또 뭐야? 사람들 걸러 뭐 예를 들면 소득이 얼마 정도 뭐 이렇게 써있으면 소득 수준 얼마 이상 되는 사람들만 따로 또 모아서 정보를 따로 모아갖고 자기네 보험하는 영업 그 회사에다가 제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쓴 거야. 그런 것도 우리 맨날 연락 받는 거야.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우리가 언제 그런 거 동의한 적 없는데 왜 이런 게 다 딴 데로 다 내 정보가 개인 정보가 넘어가서 막 이렇게 보험 가입하라고 연락 오고 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응? 근데 이제 삼성 측은 야 그거 다 동의 얻었다. 그거 다 글자 써 있다. 응? 보이지도 않는 글씨를 써놓고 그죠? 그랬는데 이게 또 그래가지고 소송 들어갔는데 1심 재판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는 제대로 알리고 동의를 구한 거라도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홈플러스가 졌어요. 근데 그 항소했어. 근데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 정도 1mm 정도 글씨 썼으면 뭐 일반 사람은 볼 수 있는 글자 크기고 뭐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다. 적법. 웃겨. 응? 그래갖고 얼마나 이 고등법원 판결에서 비아냥이 많았는지. 응? 그 판사는 이 1mm 글씨가 그렇게 잘 보이나 보지 뭐 하면서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결국 대법원에 또 다시 올라왔어. 대법원은 또 뒤집은 거야. 그래서 이 말하자면 이거 원래 경품 수집 목적으로만 수집해야 되는데 경품 그 목적으로만 다른 목적으로도 이게 쓰려고 한다. 그럼 그걸 별도로 기재하고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기재 안 했고 설령 썼어도 써놨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게끔 이런 정도의 글씨 쓴 거는 이건 위법이다. 그래서 결국은 홈플러스가 진 사건. 지금은 이제 법 바꾸어야죠. 글자 크기 크게 하도록 합니다. 반드시 별도로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글자 크기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아마 최근에 개정안 나온 거 보면은 그 시행 규칙 이런 데서 이제 하위법이 정했는데 글자 크기 10mm 10포인트 뭐 이런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막 이런 게 그 판결을 영향에 따라서 새로 도입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읽어보면 그런 취지다. 응? 그 다음에 네. 판례 2번 나오죠? 네. 2번. 네. 자, 다 하지는 못하고 조금만 하다가 중단해야 되겠다. 그죠? 네. 자, 시간적 제약 때문에. 자, 2번 판례 나오면 밑줄 친 부분만 이어가 볼까요? 자, 2번 밑줄 친 부분을 읽어 나갑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이 인격적 법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행위 그 내용이 이미 정보 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별도로 그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 제공하였다고 하였다는 것인 경우가 이제 문제된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갖고 설명하면 자, 우리 어느 대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간다. 가정을 해보자. 어느 대학교 어느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법과 대학을 딱 치니까 뭐가 나와? 법대 교수들 명단이 다 뜨면서 그 교수 딱 치고 들어오면 거기에 뭐 법대 뭐 생년월일 뭐 학력 뭐 이렇게 뭐 뜨잖아. 그 이미 다 법대 홈페이지에 공개해 놓은 거잖아. 개인에 관한 신상 정보. 그렇지? 근데 그걸 또 어떤 사이트 운영자가 어떤 사업자가 그 법대 교수들 뭐 이렇게 개인 홈페이지에 떠 있는 걸 퍼다가 그걸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했나 봐.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이제 개인정보 침해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면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응? 그 행위의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라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그 개인의 의사에 따라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 법대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별도로 동의를 얻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퍼다가 이용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야. 그죠? 이런 경우에는 맨 밑에 밑줄 단지 그 정보를 퍼다가 이용한 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응? 그죠? 왜냐면 그 법대 교수는 자기 개인 신상 정보를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 놓는다는 건 그거 다 공개되는 거를 다 받아들이겠다고 이미 의사표시한 거로 볼 수 있는 거지. 그걸 갖다가 그대로 퍼다가 무슨 영리 목적으로 누가 이용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위법이라고 볼 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응? 그거는 이미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거는 이게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걸 다 동의한 거라고 봐야 된다. 그런 취지의 뒷페이지까지 여러분들 읽어보면 주로 이제 밑줄 친 걸 위주로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예, 쌍가로 4번은 좀 중요해요. 쌍가로 4번. 자, 쌍가로 4번은 동그라미 1번이 이제 원칙입니다. 읽어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개인정보를 원래 뭐야? 그 원래의 수집 이용 목적. 응? 원래 수집할 때부터 어떻게 돼? 어느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제시하고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 수집한 원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해서 이용하거나 함부로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응? 단 동그라미 2번 예외. 원래의 수집 목적 범위 벗어나서 이용한다든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그 예외 사유가 박스에 있어요. 응? 그러니까 원래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한다든지 원래 동의한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3자에게 제공하는 게 허용되는 예외 박스. 첫째 뭐예요? 본인으로부터 개인으로부터 별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따로 받은 경우. 두 번째, 법률에서 그렇게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할 수 있다고 법률에서 정한 경우. 또 3번 아까 비슷하죠? 본인 동의 벗어나서 이용하는 게 범위 벗어나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인 경우. 그죠? 이런 경우 등이 또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그다음에 뭐예요? 6번 조약 등을 이행하기 위해서 외국 정부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범죄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 업무를 수행해서 필요한 경우 등등 있어요. 요거 박스 안에 거 주의. 응? 그러면서 앞에 거랑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원칙은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그것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다. 여기 박스 안에 들어있는 9가지 항목에 담으면 예외다. 응? 그래서 그 예외 사유를 좀 잘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관련해서 하나 또 언급하면 그 8번에 보면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법원에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런데 예전에 시험 문제라고 보면 우리가 법원에 재판하는 거 말고 이 행정조치 잘못됐다 다시 상급기관에 신청해서 판정받는 제도를 우리가 행정심판제도라 그래. 그러면 보다 행정심판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거는 원래 수집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응? 안 하죠. 거기는 딱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 제공할 수 있도록만 하는 거지, 행정 심판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목적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을 안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그 예외로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응? 그 점을 거기다 추가해 놓으세요. 응. 자, 거기는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응? 응. 자, 예, 그리고 세 가지 정도, 예, 자, 한 5분만 더 하죠. 쌍가루 1번 보세요. 맨 밑에 448페이지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을 했고 민감정보 처리 제한이라는 항목이 나와요. 응? 그 민감정보라는 뜻 보세요. 첫째 줄, 사상, 개인의 사상, 신념, 노조나 정당 가입 탈퇴 여부,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정보, 그 밖에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이걸 민감정보라고 칭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유전자, 유전 정보, 범죄 경력 자료 뭐 이런 걸 말해요. 응?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만 이런 민감 정보는 어떻게 해야 된대? 넷째 줄 끝에 민감 정보는 어떻게 해야 해요? 처리하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럼 처리가 뭐야? 수집서부터 저장, 편집, 뭐 제공, 이용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민감 정보는 수집부터가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응? 단 두 가지 경우는 예외입니다. 오른쪽에 올라가세요. 예외. 자, 첫째, 법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줄 동의, 본인으로부터 별도 동의 받으면 돼요. 응? 이 민감 정보, 그러니까 성생활 정보도 어떻게 돼? 본인의 동의 얻으면 수집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동의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별도로 동의 얻은 경우, 본인의 또 하나는 동그라미 2번. 하나 더. 동그라미 1번 끝에 법령. 법령에서 뭐야? 이 민감 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만 허용이 돼요. 민감 정보는 원칙 처리하면 즉 수집 이용하면 안 되는 거다. 단 두 가지 경우는 허용한다. 본인 별도 동의 있거나 법령에서 정한 경우죠. 요게 핵심. 자, 그다음에 쌍가루 2번 고유 식별 정보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고유 식별 정보라 그래요. 응? 그래서 동그라미랑 그러니까 고유 식별 정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뭐 운전면허번호, 뭐 여권번호, 그죠? 뭐 이런 것들이 고유 식별 정보예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고유 식별 정보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1번 넷째 줄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민간이든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다 뭘 해서는 안 돼.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원칙 처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집 이용하면 안 돼. 단 두 가지 경우는 예외다. 동그라미 1번 똑같아. 둘째 줄 본인으로부터 별도 동의 얻은 경우하고 또 하나 뭐예요?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거 똑같죠? 그러니까 민감 정보나 고유 식별 정보나 논리는 똑같아요. 원래 그 수집 처리하면 안 되는 거다. 수집 이용하면 안 되는 거의 원칙인데 두 가지 경우는 예외로 허용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면 충분합니다. 응? 자, 그 다음에는 쌍가루 3번 주민등록번호는 별도로 또 규정까지 뒀어요. 근데 시험에서 잘 안 되니까 여러분 학원에서 주민등록번호 요구합니까? 학원에 가입할 때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면 처벌 대상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주민등록번호 학원 수강생들 모집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받아놓은 거 있으면 다 폐기해야 돼요. 응?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수집 못해요. 이제는 어디 사이트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요구 못해요. 가입 조건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뭐 다른 장치를 써야 됩니다. 응? 네, 그렇게 다 바뀌었다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 쌍가루 4번 시험에 잘 나와요. 영상 정보 처리 기기 하면 대표적인 예가 CCTV인데 CCTV 함부로 설치 운영하면 안 됩니다. 응? 거기에 개인 얼굴 찍히고 하잖아.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뭐 외울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박스 안에 있는 5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된 장소에 CCTV 같은 거 설치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 5가지는 다 공익적 목적이에요. 응? 법에 규정이 있거나 범죄 예방 수사,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 이런 목적을 위해서만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응? 자, CCTV를 정해면 그 다음에 그러나 동그라미 2번 어디? 첫째 줄 목욕탕, 화장실, 발안실은 찜질방을 뜻합니다. 응? 한이 땀이니까 찜질방, 탈의실 등 이런 데는 어떻게 돼요? CCTV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금지. 응? 목욕탕, 화장실, 찜질방, 탈의실 이런 데는 CCTV 설치 절대 금지. 응? 단 셋째 줄 교도소, 정신병원 이런 데는 어떻게 돼? 예외, 허용. 응? 그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사항은 간단하게 만약에 이 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곳으로서 CCTV를 설치하면 거기다 뭐 해놔야 돼? 안내판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셋째 줄 끝에 안내판 설치라는 단어가 나요. 그래서 거기 무슨 목적으로 CCTV 설치했고 목적 뭐야 촬영 시간 뭐 관리 책임자 이런 것 기재한 안내판 설치해야 됩니다. 응?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지하철역에 가보면 안내판 부착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응? 자, 그 다음에 5항 CCTV는 첫째 끝에 원래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하면 안 되고 특히 마지막 부분 CCTV는 찍기만 해야 돼. 녹화만 허용되며 녹음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이게 포인트. 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은 CCTV 설치 운영하는 걸 민간 어떤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6번에 위탁할 수 있다. 응? CCTV 업체에 응? 설치 운영을 위탁할 수도 있다. 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이 법조문은 많지만 조금 건너뛰어도 되는데 일단 그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